네, 자 여론택배 자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론조사 그 네 가지요. 네, 프로그램 뒷머리에서 소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예.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월 28일, 29일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41.6%, 이재명 37.9%. 다음은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주간 조사입니다. 총 조사 인원은 3,047명이고요. 이재명 38.5%, 윤석열 40.2%, 박빙 혼전입니다. 다음은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조사한 겁니다. 조사 기간은 1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이고요. 조사 인원 1,002명,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33%, 윤석열 32.5%, 초박빙 구간입니다. 다음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겁니다. 이재명 33.2%, 윤석열 37.8%, 오차범위 내 윤석열 조금 우세한 양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국은 이제 양자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이제 사자 토론회 오늘 열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토론이 뭐 원래는 또 사실 원래 지지층이 뭐 자기의 그 표심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만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워낙 혼전이기 때문에 또 중도층 또는 그 스윙 보터라고 하나요? 또 20대도 있고 이 변수가 많아서 오늘 그 사자 토론 이게 좀 그래도 어떤 영향을 좀 이전 때보다는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래도 그렇겠죠. 워낙 TV 토론이 귀한 대선이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인 첫 토론이니까 당연히 집중도가 높을 것이고 뭐 조금 구문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캠프 문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속 논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북한 미사일에 따른 뭐 사드 수도권 추가 배치 이런 게 좀 논점으로 올라와 있고요. 어제 오후에 해명성 사과문 비슷한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오늘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제기가 될 겁니다. 다른 후보들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의료보험 문제 외국인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부동산 문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문제 그다음에 추경 이런 얘기도 좀 되겠죠. 어쨌거나 2시간이면 네 후보가 프리토킹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뭐 자유시간이 30분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주목도도 첫 TV 토론이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주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대선은 남아있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특히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은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가정주부층이 딱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거든요. 2시간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번 TV 토론은 좁고 깊게 들어가는 토론이다. 좁고 깊게. 그러니까 좁혀서 모든 시청자나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아직까지 표심을 못한 이들이 좁혀져서 깊게 표심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TV 토론이라면 저는 그 영향의 이 깊이는 또 영향은 결정적이고 상당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택스 대표께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의 3대 요소를 인물구도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정책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재해석을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경향성이 좀 있고요.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검증, 네거티브 관련된 공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후보자들의 이제 뭐 태도 뭐 그런 이미지를 볼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이제 긴장을 해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서도 땀을 흘리거나 뭐 이런 태도를 좀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의 문제는 토론에 이제 각을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원래는 양자 TV 토론 예정돼 있다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저는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에서 한 15%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조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죠. 왜냐하면 10에서 15%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상회하려면 윤석열 후보랑 겹치는 지지층에서 상당 부분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공격을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공격하느냐 이 구도의 문제가 굉장히 이번 TV토론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3명의 패널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그렇죠. 나눠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후보가 4명이 임하다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조금씩 지지층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첫 회니까 아마 조금 그 조심스러운 태도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나 첫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바로 직격탄을 어떻게 쏘느냐. 이게 가장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질문 첫 마디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기선 제압을 어떤 후보가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기선 제압. 이광수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과연 4명의 패널 후보와 한 사람의 진행자 사이에서 실제 생방송 공간에서 그게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리고 틀림없이 뭐 몇 초 남았다 발언 빨리 정리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 하드하게 물면 좀 냉각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TV 토론 자체가 어느 일방의 압승을 기대하기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간 같은 것도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질나고 답답한데 아무튼 첫 질문과 함께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에서 뭐 하나에만 집중하느냐 어떤 후보가 어느 후보에게 그게 제일 그나마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가 양자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워밍업을 벌써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행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일이 안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미 몸을 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은 대장동도 있지만 가족 관련해서 배우자 김혜경 의전 논란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제 이제 김동연 후보와의 예행 연습에서는 리허설에서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유의 그 사이다 합법을 구사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도 사이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은성을 높이게 되는 윤석열 후보와의 대응도 또 한판 승부가 되겠죠.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 다녀가셨고 우리 황보선 앵커하고도 길게 정책 얘기 나누는 거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대담 같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정말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고 한 사람은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후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각이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 질문하는 품위도 매우 있어서 토론의 품격이랄까 뭐 어투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를 했는데 오늘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좀 다르고. 어제는 뭐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그럼 어제 TV 토론은 사실 그 뭐 17만 명이 이제 동시 접속자로 이제 발당을 하는데 21만까지 올라갔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제가 볼 때는 TV 토론의 내용보다는 그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TV 토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단일화의 가능성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어느 쪽으로 또 단일화 연대를 할 수 있을지를 봐왔었는데 일단 어제 우호적이었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그 프로야구 관련된 누상의 주자를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 2번, 3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누상 주자론입니다. 이게 1루, 2루, 3루에 최대한 우호적인 후보들을 내보내고 결정적으로 단일화의 중심이 될 후보가 3루타나 홈런을 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제가 어제 TV 토론 내용은 조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그림 구도의 문제를 좀 각인시켰다. 첫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유권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토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말 잘하는 것이 잘하는 그게 아닌 거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과목이 과탐이나 사탐이면 과탐 사탐 점수를 올리면 되잖아요. 수학 영어는 이미 잘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내일 토론에서 좁고 깊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특히 서울이거든요.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제안을 발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놓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배훈찬 소장은 세 분의 패널 가운데 얘기를 늦게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요. 이분 행보도 사실 자꾸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뭐 만나서 뭐 도움 요청했다고 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인사차 전화 통화했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 또 만약에 움직인다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건 소장님. 그냥 두괄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기자 출신답게 두괄식으로. 큰 영향을 미칠 시간이나 공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잠재적 정치적 역량이나 판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아까 그 야구 누상 주자 얘기하셨는데 적시타를 쳐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양당의 대표들이 정치적으로 교섭을 하거나 뭘 해서 예우 정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러긴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강윤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또 방송 출연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이야기는 여전히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이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테고 그렇다면 저는 중도층 영향은 있을 것이다.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중도층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사이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 이준석 대표가 선을 긋는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단일화를 설사 못하더라도 안 후보와 좀 유화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안 후보 지지층을 가져오는데도 더 낫다.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배용선 소장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바깥의 요원들이 아주 예리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고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숟가락론이고요. 하나는 레시피론입니다. 하나는 숟가락론은 뭐냐?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숟가락 얹기. 누가 이길지 딱 보고 이길 것 같은 후보한테 숟가락 얹기 이런 가설이 있고 하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분이 이제 레시피론입니다. 워낙 음식을 잘해서 이분이 만드는 음식에는 숟가락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역할을 이번에 담당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확실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이 팽팽한데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후보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 나는 윤석열 후보를 원래 계속 지지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재명 후보하고 뭐 어떤 연대 교감 뭐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언제까지나 정치의 객체, 수동적인 대상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마 제기될 수도 있겠죠. 아까 배 소장께서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선을 확실히 긋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뭐 울산 회동도 그렇고요. 의총 현장에서 막 서로 껴안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 드라마를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선 긋다가 확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로 전격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해도 너무 상하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적정선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시정일관 공언한 대로 그 절대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뛸 것이다. 이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 그럼요. 이랬잖아요. 나는 완주합니다. 완주해요. 그대로 가는 거죠.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소장님. 지지율이 문제인데요. 15%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상향 돌파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선거 비용 이거 작지 않습니다. 그럼요. 몇백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비 보전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금 저 국민의당에는 의원이 2명인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권은희, 이태규 두 의원이 3명이세요. 한 명 더 있나요? 네. 아무튼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거 가지고는 대선을 치르기는 힘들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단일화는 없다. 한다면 나 안철수 위주의 안일화만 한다라고 그동안 너무 강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단일화로부터 안철수 후보는 너무 멀리 가 있다. 그래서 돌아오려면 준비해야 할 명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로의 단일화, 안일화. 근데 이게 안 한다 단일화 이런 약자로. 네. 그렇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안철수로의 단일화는 거의 무망한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이든 단일화 하려면 너무 확실한 그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뭐 책임 총리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일단 국민의당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당에서 먼저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동일 지역 4선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또 위성 정당 금지하는 법안. 사실 국민의당이라든지 저 심상정 의원이 있는 당이라든지 위성정당 금지법에 더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때문에 지금 가장 피해를 본 정당이 정의당과 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득표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당과 단일화 연대 이 논의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오늘 TV 토론 관전 포인트 심상정 후보에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오늘 토론요. 왜냐하면 벼르고 있고 또 지난 2017년 대선에도 신분리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정의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신분리 걸크러쉬가 다시 또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들 리스크가 툭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여론 택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